지금으로부터 이 2020년 배달이 도시학교 인천에코미션 유엔 매물이 어느 여성 노동자에게 세 번째 강좌인데요. 오늘은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기념관 대표이시자 일fun계 목사님이신 김도진 목사님 모시고 인천 도시산업선교회와 노동인권운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나눠드린 이 텍스트를 오늘 참가해 주신 분들이 좀 돌아가면서 읽고 낭독을 하고 또 관련된 내용을 목사님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먼저 목사님 얘기를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화상으로 뵙게 돼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그 인천 도시산업선교회하고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은 조화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가장 좋은 했는데 그 목사님이 고령이시고 또 신장 스캔들을 실수로 받았거든요. 함께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이러저러 죄송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그 도시산업선교회가 그 한국 그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그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케어하고 또 이렇게 지원하고 지휘하기 위해서 도시산업선교회가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름 그대로 도시 또 산업 이런 것들 중에서 한국의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혹은 또 중국 구체적인 노동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기독교적인 케어를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유인물에 문건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어서 그걸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또 부연 설명에 거기에 관련된 일화들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윤곽이 잡히고 좀 도움이 될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그 글을 읽는 식으로 할까요? 네네네. 네. 그 첫 번째 사안, 1970년대에서 80년대 노동자들의 등출. 요 챕터를 읽어주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디까지 읽어요? 네, 뭐 하여튼 읽어주세요. 1970년대에서 80년대 노동자들의 우정들. 지금부터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그냥 보세요. 안 들리면 마스크를 벗으세요. 네.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민주화운동 역사의 현장 김기선. 인천 노동자 그리고 인간 문제 1934년에 발표된 강경의 소설 인간 문제의 배경은 식민지적 근대화에 관련 인천입니다. 여주인공 선배는 살인적인 노동 탄압의 대명사 동일방직의 전신인 동양방적의 영웅으로 공장 내 조직 활동에 관여한다. 도두 노동자 첫째는 경성제국 대학생 신철을 만나 의식화되고 파업을 주도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선비가 폐병으로 죽고 신철마저 전향하자 첫째는 인간 문제는 노동자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개항 이후 인천은 일제 군수품 조달 기지이자 수탈항으로서 근대화 자본과 노동자의 대립이 격심한 곳이었다. 서울과 가깝고 국제항까지 갖춘 덕에 대규모 공장들도 많았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한국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은 공순이 공돌이라는 멸시 속에서 주홍 같은 노동을 감당했던
많은 산업여군들을 거대한 덩어리로 만들었다. 인천에는 신철과 첫째, 선비처럼 인감제를 끌어안고 고뇌하는, 투쟁하는 이들이 몰려들었고 충돌은 불가피했다. 방현석의 새벽 출정, 정화진의 샘물처럼 같은 노동소설의 주된 배경이었던 노동자 도시, 한때 노동운동의 메카로 불리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청춘을 불사른 도시, 민주화운동 세력이 1980년 5월 항쟁의 좌절을 극복하고 최초로 봉기했던 5.3 항쟁의 도시, 인천에는 언제나 투쟁하는 노동자가 있었고 그들 곁에는 인천 도시산업 선교회가 있었다. 챕터 2 화수동 183번지 인천시 동구 화수동 183번지 미국의 선교사 조지 오글 79세가 인천에 정착한 1961년 이후 40여 년 동안 이 지역 주민들과 고락을 같이 해온 인천도시선교회 이하 인천 산선의 주소다. 최근에 살구색으로 깔끔하게 리모델링했지만 지하 1층, 지상 2층의 육중한 몸매는 1970년대 건축된 그대로다. 1층 벽면 게시판에 붙은 사진에서 인천 산선의 반세기 역사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1960년대 초반의 초가집 시절부터 70년대 초반까지의 단층 슬라브 건물 시절, 상근 활동가 5명의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하는 큰 저주로 성장한 1970년대 이후의 현대식 벽돌 건물 시절,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만 해도 화수동 일대는 인천을 대표하는 구도심권이었다. 인천 산선을 끼고 쭉 뻗은 도로를 따라가면 화수보드가 나온다. 80년대 초만 해도 이곳은 50여 톤 이상의 어선이 드나드는 인천시 제2의 어항이었다. 주변에 인천 중공업 등 대규모 공장들도 많아서 당시 이곳은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 신학생 시절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이 지역 주민 대부분이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앞 골목길은 화수부두와 서울을 잇는 중요한 도로였어요. 해민이 얼마나 많은지 길을 걷다 어깨가 막 부딪힐 정도였어요. 그땐 참 이게 큰 길로 기억됐는데. 인천 산선 8대 총무 김도진 목사의 말이다. 조지 오글이 이런 곳을 산업선교의 거점으로 삼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노동맥회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인천 지역 목사들을 만났다. 전쟁 이후 외국 선교단체의 물질적 후원을 받는데 익숙해져 있던 한국 목사들은 그가 노동목회를 위해 자금을 모아달라고 요청하자 몹시 놀랐다. 그는 부지런히 노동자들을 찾아다녔고 얼마 뒤 인천의 도시산업선교회가 탄생했다. 한국의 산업전도가 시작된 것은 1957년 예수교 장로회 통합이 전도부의 산업전도위원회를 설치하면서부터다. 친족 관계로 얽힌 농촌사회 전도에 어려움을 느끼던 개신교 각 교단은 급증하는 산업인구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엄밀히 말해 초기 개신교의 산업전도란 이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한 새로운 선교 영역이었으며 개인구원의 역점을 두는 복음전도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감리교회 인천 산선은 처음부터 노동목회를 목표로 삼았다. 노동목회를 할 목사는 기본적으로는 남자는 1년, 여자는 6개월의 공장 생활을 거쳐야 했다. 초대 총무 조승영 목사는 대성 제재소에 들어가 나무를 자르고 무거운 합판을 트럭과 유계차에 실었다. 2대 총무 조하순 목사도 동일방직에서 소녀들과 함께 일했다. 그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 지옥같은 노동을 감당했다. 챕터 3 흩어지는 교회. 조지 오글 목사는 교회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야. 예수께서 이 세상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듯이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현장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였어. 그게 교회라는 거야. 2대 총무 조하순 목사의 말이다.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들의 신념은 1969년 9월 조승현 목사가 월간 기독교 사상의 기고한 글에서도 발견된다. 교회는 건물 중심에서 벗어나 일하는 세계와 근로자를 교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인천 산선 실무자들은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을 교회로 끌어모으지 않고 그들 속으로 들어갔다. 1962년 한국 최초의 공부방인 맨들레 공부방을 만들었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절을 위해 신용협동조합을 운영하였으며 무료 진료 사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일련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것은 무지한 노동자들을 강의실에 앉아놓고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평적인 토론과 학습이었다. 이를 위해 평신도 중에서 제강, 기계, 전기제품 제조, 유리, 철도, 통신, 교통, 방직 공장에서 각각 1명씩 총 12명이 선발되었다. 이 12사도는 주말마다 함께 숙식하면서 강도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이들은 공장의 부당해고나 부당노동 행위가 횡행하는데 왜 노조는 이들을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당시 대부분의 공장에는 노조가 있었지만 노조는 노동자들의 고통에 관심이 없었다. 카플링,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장치, 모임이라고 해서 서로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6개월 동안 교수, 학자, 신학자들을 초청해서 각각의 공장 사례도 발표하고 밤새 토론하며 공부를 해. 6개월 과정을 끝내면 감리교 감독이 와서 안수를 하고 각자의 공장에 파송을 했어. 똑같은 공장이라도 돈 벌러 다니던 6개월 전과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야. 이 12사도들이 뭘 했는지 알아? 공장 노조를 바꾸거나 스스로 지부장이 된 거야. 조화순 목사. 12사도가 노조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조를 위한 노동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인천 산서는 금속, 방직, 군속, 미군 무대에서 일하는 사람들, 철도 및 운송, 전기, 항만, 자동차 관련 노조와 함께 정기 노동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서강대, 고려대 같은 대학들도 노동연구소를 설립하고 조지 오구이가 두 조목사의 참여를 요청했다. 노동자 교육은 여기 따라올 데가 없었어. 공장 경영을 분석할 정도로 전문적으로 했으니까 인천에 안 오면 노동운동하는 축에 끼지 못할 정도로 여기가 노동운동의 중심지였어. 동일방직 사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았다고. 김건태, 최영이 뭐 안 거쳐간 사람이 없잖아. 하여간 인천 노동자들이 제일 셌어요. 조화순 목사. 계속해. 여기까지만. 네. 다른 분들도 해야 되니까. 말씀하시죠. 예. 어두운 시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970년에서 80년대 인천 도시 산업 선교의 역사는 이 질문에 대한 치열한 대답처럼 보인다. 유신 선포 이후 한국노총은 오용화되었고 노조의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극도로 제한되었다. 산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던 노조들은 더 이상 경찰의 감시와 협박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인천 산서는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했다. 그것은 일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소모임 활동이었다. 소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종래 교육은 기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의식화 활동으로 변모하였다. 그중 조화순 목사가 관여한 동일방직 소모임 활동은 눈부신 성과를 가졌다. 1972년 동일방직 대의원 40명 가운데 25명이 산선 회원이었고 이들은 최초의 여성 지부장 탄생, 집행부 18명 전원 여성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냈다. 인천 산선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중앙정보부는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1972년 7월 조승현 목사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았고 1974년엔 조화순 목사가 구속되었다. 그리고 1974년 말 조지 오글이 마침내 한국에서 추방되었다. 그러나 인천 산서는 동일방직, 삼성산업, 반도상사, 태양공업, 삼원선유, 신한일 전기 등의 노동자들에게 내민 연대와 지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았다. 산선을 용공불순 세력으로 매도하는 반산선 공세가 대대적으로 전개됐다. 산업선교에는 무엇을 노리나 같은 책자가 대량 유포되었고 도산이 침투하면 회사가 도산한다. 때려잡자 조화순 같은 원색적인 구호가 난무했다. 1978년에 벌어진 똥물 사건은 정부, 중앙정보부,
회사, 섬유노조가 공동으로 일으킨 것으로 반산선 공세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전두환 신군부는 산선에 대한 매도와 탄압에서 박정희 정권을 능가했다. 1980년 5월 17일 새벽 주화순 목사는 안기부에 끌려간 지 75일 만에 겨우 햇빛을 보게 됐다. 인천 산선은 제3자 개입금지라는 세계입법사상 유례없는 노동관계법 개혁을 강행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지역 노동자들과 도시 빈민들에게 내민 손을 거두지 않았다. 재개발에 몰린 노동선교 현장, 1980년대 중후반부터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인천 산선은 자신의 역할을 노조와 다른 노동단체에 내주게 되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였다. 챕터 5. 인천 산선은 초기에 직접적인 노동운동 지원에서 일꾼 역사 교실 같은 노동자 문화 사업으로 그리고 현재의 지역사회 복지 사업으로 세 번의 변화를 거칩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고민한다는 점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김도진 목사. 인천 산선은 1995년 감리교 사회복지선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 옛날 빨갱이 교회로 유명하던 일꾼교회도 이제 미문의 일꾼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미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런 사건이 일었던 것이죠. 출석 성도의 80%가 장애우인 일꾼교회는 먹거리 나눔 운동인 푸드뱅크 사업 등 소외된 지역민과 장애우를 위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가 그 옛날 노동자들이 30-40명씩 먹고 자고 했다는 곳입니다. 산업성교의 건물 이곳저곳을 보여주던 김도진 목사가 취재진을 지하실로 이끌었다. 주방시설을 갖춘 확 트인 지하공간 한 50명은 너끈히 잘 쓸 수 있을 것처럼 넓어 보였다. 동일방죽의 해보자들도 카플링 모임의 12사도들도 이곳에서 울고 웃고 했을 것이다. 참 아쉬운 것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빈 이 유서 깊은 건물이 재개발로 헐릴 위기에 놓였다는 겁니다. 김도진 목사. 파스푸드가 포구 기능을 상실하고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낡은 집과 노인들만 남은 화수동은 이제 개인 택시기사도 모르는 곳으로 전락하여 재개발을 기다리는 쓸쓸한 처지가 됐다. 반세기 동안 화수동 187번지를 지켜온 인천 산선도 세태를 따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인지 김도진 목사의 고민이 깊다. 산선, 인천 지역 민주화운동의 산증이나 할 이 교회 건물이 민주화 기념지로 남겨져 학생들의 방문교육 현장으로 쓰인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분량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니까 소리가 들리네요.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 이게 이것 때문인가? 핸드폰 때문인가? 예, 한 챕터 읽었거든요. 네, 목사님 뭐 이렇게 추가해 주실 말씀 있으면 이 길은 김기선 작가분이 한 13년 전에 기술한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90년대 후반, 2000년대 전반까지 한 40년간의 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 사역을 갖다가 쭉 이렇게 기술해 준 그런 내용이어서 그 인천 도시산업선교회와 관련한 그 민주노조 운동을 이렇게 간략하게 잘 기술해 준 그런 기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왜 도시산업선교회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생겨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사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대응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반 교회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띠게 됐고요. 그래서 조지 오글 선교사 이분도 미국의 탄광촌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미국의 그 산업화 과정을 그래서 미국의 중서부 시카고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그 노동 문제들을 보면서 자라왔던 그런 분이어서 YMCA에서 그런 훈련을 받고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국의 도시화와 민주 산업화 과정에서 생겨지는 문제들을 이렇게 공개하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된 것이고 거기서 이제 한국의 동역자들 조승용 목사님이라든지 조화동 목사님 이런 분들을 이제 한국의 동역자로 파트너십으로 해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파트너십으로 일하는 한국의 동역자들에게 그 오글 선교사가 요구한 게 뭐냐면 노동 현장에서 아까 기술한 내용 중에서 남성들은 1년, 여자들은 최소 6개월 이상 노동자와 같이 생활해야 된다. 네,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화성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면 당신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목회를 하시는 여성 목사였는데 오늘 그 외국인 선교사가 찾아와서 일을 같이 해도 않겠느냐고 자기는 단호히 거절을 했고요. 왜 교회 현장에서 목회해야지 교회 같지 않은 이상한 그런 사역지에서 일을 해야 되나.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절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하시고 말씀 오글 선교사 여기서 일하려면 최소한 그 6개월 이상 노동자로서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다.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오글 선교사의 말에 처음에는 이거 내 자리가 아니다 생각했는데 노동자로서 노동 경험이 있어야지만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제안에 너무 마음이 들어서 그 즉시 한국인 파트너로서 일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조화수 목사의 우리가 어떤 일품을 거기서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화수 목사님이 1966년도에 실제로 첫 번째 강의였던 이총각 선생님 일했던 동일방직에서 66년도에 입사해서 실제로 노동자와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전 그 당시 일하던 그 현장 사진이 오글 목사님 자서전에 이게 한국에서의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한국 이런 제목으로 굉장히 두터운 자서전을 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예. 그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는 이게 동일방직 사진이고요.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나서 노동자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도시산업선교회 사무실에서 일하는 젊은 시절의 조화순 목사님입니다. 네, 이분이 지금은 이제 80대 후반 고령이 되셨고요. 아직도 조금 기억이 희미하긴 하지만 쩌렁쩌렁하신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가을에 우리 본 행사가 있을 때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모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도시산업선교회 그 사역을 하니까는 많은 그 여성 노동자가 깊은 공감대를 이뤘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 노동자들과 소그룹을 하면서 깊은 친밀한 연대 관계를 갖고 그러면서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노동 현장에 대한 이해, 또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게끔 이렇게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은 여성 노동자들이 깨어 있는 노동자가 되어서 인천 지역에 여성들이 민주노동 운동하는 이제 그런 거에 기반이 된 거고 그런 것에 어떤 지원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조화순 목사님도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한국 인권상을 수상하셨고요. 오글 선교사님도 인권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 열흘 전에 60 항쟁 사건 기념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그런 민주화에 공헌한 분들에서 국민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감사를 표현하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풍장이나 포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도시단합선교회 설립자이신 오글 선교사 오글 목사님이 이제 국민 훈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천주교 쪽에서는 그 시너트 신부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같이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현대 한국 사회가 이런 오글 선교사라든지 시너트 신부라든지 이런 노동자들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민주화 과정에 깊은 그 애정을 펴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의 도움을 많이 입었다라고 좀 하고 리스트를 그런 식으로 갖고 표현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갖는 그런 공헌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에 그 기반이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전반적인 한 40년 동안에 인천 도시산업선교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마치고요. 다음번에 이제 여기 지식인으로서 참여했던 또 종교인으로 참여했던 조하순 목사님과 대담한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또 그 기사를 보면 앞서 그 신 목사님께서 낭독해 주신 그거를 좀 더 깊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고 혹시 뭐 나중에 질문 있으면 또 같이 이렇게 말씀도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여성분이요? 네, 선생님, 문경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문경숙이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까요? 네. 나의 스승은 조하순 목사,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나의 스승은 조지 오글 목사. 목사님의 목회와 운동의 스승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에 조하순 목사는 거침없이 오명걸 목사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한 분을 더 한다면 인천 내래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던 이상호 선생이라 한다. 목사는 아마도 조하순 목사를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하도록 진로를 도왔다는 이 선생에 대해서 조하순 목사는 아마도 그분으로부터 민주화와 정의에 대한 사회의식을 전수받은 것 같다고 회상하였다. 오명걸 목사 곧 조지 오글 선교사는 1955년 처음 선교사로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귀국 후 1962년 결혼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부임한 미국 선교사이다. 그는 1962년부터 인천 동부 화수동에 초가집 한 채를 구입하고 인천 도시산업선교회를 개척하였으며 이후 1975년 인혁당 사건은 공내에 조작된 사건이라고 고발하고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희생자들은 제2의 예수, 작은 예수라고 하며 박정희 군사정권을 비판하다가 추방되었다. 구체적인 예수를 찾아오라. 조하순 목사는 산업선교 활동을 위한 모든 훈련이 오글 목사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산업선교 실무자 훈련 과정으로 동일방직에 취업하였을 때 오글 목사는 매일같이 스스로 노동자가 되어라. 노동사회에도 질서가 있다. 그 질서를 배우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히 노동자들은 선교하겠다는 건방진 생각은 버리라는 오글 목사의 말은 조 목사에게 큰 충격이었다고 한다. 오글 목사는 또 예수를 찾으라고 말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찾은 예수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조 목사는 공장 생활 중에도 밤마다 오글 목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신학 서적을 뒤적이며 예수를 찾는 일에 열심이었지만 번번이 레포드는 찢겨지고 구체적인 예수를 적어내라는 호통만 들어야 했다. 동일방직 취업 후 식당과 세탁실을 등에서 일하던 조 목사는 얼마 후 생산 현장에 투입되게 되었다. 처음으로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게 된 조 목사는
오글 목사의 가르침과는 달리 선교해 보겠다는 욕심이 있었고 옆에서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말을 걸면서 일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잠시 후 반장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가 두번거리는데 반장은 바로 조 목사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었다. 근무 시간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말하지 마! 그래서 다시 말없이 일만 하는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되었을 때 또 반장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조 목사 뒤로 돌아온 반장은 갑자기 조 목사의 양팔을 붙잡고 세게 흔들어대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잠시 후 알게 된 이유는 계속 서서 일하던 조 목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허리를 라인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구박받는 노동자가 바로 예수. 너무나 창피하고 억울해서 그 다음부터는 일하는 중에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다고 한다. 아마도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지 이 대목에서는 말하는 조 목사의 눈이 충혈되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울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다. 내가 목사냐? 조하승 목사는 바로 그때 조지오글 목사가 그토록 강조했던 노동자가 되라, 선고하려는 건방진 생각을 버리라는 이유를 알았다고 한다. 그래, 나는 목사가 아니다. 나는 노동자다. 조 목사는 바로 그때 구체적인 예수를 드디어 찾았다고 말한다. 구체적인 예수는 가장 구박받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경험을 조하승 목사는 자신이 두 번째 회심 사건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조 목사의 경험을 조하승 목사는 자신의 두 번째 회심 사건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조 목사는 그날 밤부터 매일같이 구체적인 예수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 예수들은 훗날 한국 노동운동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이식화 교육론의 최초 실천가 조하승 목사는 노동자들과 함께하면서 파울로 프레이리 페다고지의 의식화 교육 방법을 실천했다고 한다. 조 목사가 나름대로의 교육 방식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아 조 목사는 페다고지라는 책을 읽고 배웠다기보다는 그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후 몸소 실천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조 목사는 파울로 프레이라는 희미하게 기적하지만 페다고지라는 책 이름은 알고 있지 못했다. 조하승 목사가 말하는 초기 산업 선교의 의식화 교육은 이렇다. 나는 노동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보다는 토론을 많이 시켰어. 노동자들과 만나면 먼저 노동이 뭐냐는 질문을 슬쩍 하지. 그러면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가치를 만드는 귀중한 것이라는 등 원론적인 이야기가 막 나와. 그런 다음에 다시 물어. 너희들에게 노동은 어떤 것이냐고. 그러면 자기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 노동은 너무 힘들다. 노동자는 사람 대접도 못 받는다. 월급이 너무 적다는 등 말이야. 그러다가 정말 노동하기 싫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그러면 다시 물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국 노동자가 단결해야 한다.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야. 처음엔 이렇게 나와 함께 이야기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게 돼.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그 토론 속에서 나오는 거야. 대학생 출신 몇 명이나 되죠? 이렇게 토론을 통해 각성한 노동자들은 이후 실제로 동일방직 노동조합의 핵심 운동가들이 되었다. 이들 노동자들이 해고자가 되어 있을 무렵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산업선교회를 찾았다. 조하승 목사는 서울대 학생들과 동일방직 노동자들을 함께 토론하게 해줬다고 한다. 처음에는 대학생들 위주로 진행되던 토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노동자들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무렵 대학생 한 명이 조 목사를 조용히 불러 밖으로 나갔다. 그 대학생은 대뜸 조 목사에게 저기 여자들 중에 대학 출신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하고 물었다. 한 명도 없다는 말에
거짓말하지 말라며 계속 추궁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거짓말하지 말라며 계속 추궁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자기 노동자들은 대부분 국민학교 졸업이고 일부만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다. 대학생은 한 명도 없다는 조 목사의 설명을 듣고 그 대학생은 이제까지 내가 서울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런데 오늘 나는 무척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분명히 대학 출신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나는 박정희는 안 돼. 조하순 목사는 노동자들과 관련된 일화를 하나 더 말한다. 동일방직 사건으로 산업선교회가 심각하게 박해를 받고 있던 그 시절이었다. 이미 산업선교회 총무로 활동 중이던 조하순 목사는 밤마다 동원된 불량배들이 찾아와 선교회관이 유리창을 깨뜨리고 욕을 해대며 위협하던 시기에 실무자들도 대부분 그런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떠나버렸다고 한다. 조 목사가 가장 무섭고 외로웠을 때라고 말하는 그 즈음 동일방직 노동자 3명이 산업선교회 내에 있던 조 목사의 방으로 찾아왔다. 그중 한 명이 대뜸 목사님도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조 목사를 힐난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가버린 것이다. 그들이 돌아간 후에 조하순 목사는 평생 동안 가장 많이 울었다고 한다. 그토록 애정을 쏟았던 노동자에게 막상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동안의 무서움과 외로움이 더해져 서럽게 울었다. 한동안 울다가 조 목사는 갑자기 크게 소리를 내질렀다고 한다. 나는 박정희는 안 돼! 지식인은 스스로 내려와서 대등해져야 울며 생각하는 동안 불현듯이 박정희와 내가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박정희가 국민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나도 노동자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시하려고만 했고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판단만 하려 했던 거야. 그때 나는 박정희를 제일 미워했거든. 그러니까 꽤 고함을 지른 거야. 나는 박정희는 안 돼 하고 말이야. 조하순 목사는 그때 내려오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으로 내려왔던 것처럼 스스로 내려와서 대등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 목사는 특히 지식인들이 태도에 따라서 세상이 변화한다고 말한다. 지식인들이 반성하고 스스로 내려와서 노동자들과 대등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내려오는 운동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조하순 목사는 강조한다. 70년대 말부터 20여 년간 구로 지역에서 노동운동에 헌신하였던 임태영 씨는 조하순 목사의 노동 조직 방법은 이후 80년대 노동운동의 방식이었던 소모임 조직이 효시라고 평한다. 취재에 동행했던 인 씨는 실제로 소모임 조직론을 인천도시산업선교회에서 선배 운동가들이 보고서를 통해서 습득하게 되었다는 경험을 소개하면서 조 목사 등의 초기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운동 방식을 발굴하고 재평가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조하순 목사님과 관련된 대담 기사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조하순 목사님과 관련된 그런 일화 중에 하나는 조하순 목사님이 중앙정보부에 이렇게 강제로 연행돼서 구금돼서 어려움을 겪으시고 고문도 받으셨는데 그때 이제 강제 연행돼서 구금된 여러 운동가들이 대부분 남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문을 하는데 조하순 목사님 생각하기에 자기는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고문을 좀 약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고문을 하려고 그 저한테 손을 벌어주면서 야, 이 사람아, 왜 고문하는데 남녀를 찾아야 돼? 이렇게 가지고 통을 쳤다는 겁니다. 또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조화수 목사님과 관련해서는요, 어떤 얘기하냐면, 중앙정부부가, 안기부가 인정한, 목사, 뭐 이렇게, 재미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안기부에서 저 사람 진짜 목사다. 안기부원들이 중앙정부부에서 공문을 하고, 또 반정부 인사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그 중앙정부 직원들이 내심, 저 사람 진짜다. 저 사람 진짜 목사다. 진짜 존경이다. 그런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일화가 많은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전면에 보면 이렇게 외국인 사진이 걸려있는 거 있죠? 보이시나요? 전면에 이렇게 강사 앉는 전면에 보면 그 사진 하는데 그게 이제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서 그 조정을 선교사랑 친구의 고사진입니다. 1974년도에 인혁당 재건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조작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에 많은 사람들이 사법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인혁당 재건위 관련 사건에서 언론도 보도를 하고 우리 한국 사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심심하고 있을 때 그에 관련된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그걸 이슈화시키는 그 곡을 목사님 선교사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00년에 신우도 신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강제 출국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이 강제 출국 당하는 이제 그런 사진입니다. 근데 그런 사진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하나는요. 그 부분이 김포공항에서 강제 출국 당하면서 미국으로 갈 때 나는 내 아이들도 일남 이녀를 낳았는데 둘 딸하고 아들 하는데 나는 얘네들 다 한국에서 낳았고 한국 땅에서 애들 키우고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를 왜 처방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처방의 부담성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사진과 이어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크랩에 올라가는 사진이 돼 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사진, 손 바짝 올린 사진이요. 요 사진인데, 요 사진이요. 요 사진이 강제 출강 당할 때 비행기에 오르면서 이제 손을 바짝 올리면서 한 말인데, 요때 한 말이 영문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영문으로 그렇게 하고 출국했다는 사진이 자수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출국된 이후에 이분은 미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한국 민주화운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이런 통일 문제에 관련해서 일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분의 오근 선교사의 이런 여정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점,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제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농촌에서 저고가 정책을 쓰면서 농사지은 살 수 없으니까는 이농을 하게 되고 도시로 몰려오게 되고 농촌을 떠난 그래서 도시로 들어온 사람들이 저임금 노동자로서 이제 전락을 해서 그 저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국 산업화를 이끌어가는 그러다 보니까는 국가 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들한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임금, 또 열악한 노동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이렇게 사업주 입장에서 주둔하면서 이렇게 외면하면서 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거인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노동자들을 이제 지원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저고가 저임금
그래서 저런 등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화를 이루는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이제 일방적으로 사업주 편을 두고 자본가 편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61년도에 조지오글 선교사가 다시 선교사가 들어오는 그 시점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 정권이 정통성이 없으니까 뭔가 성과물을 내야 되니까 성과물을 내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는 어떤 정통성을 갖지 못한 정부의 어떤 조급함 이런 것이 일방적으로 자본가 편을 들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이렇게 착취하면서 어떤 산업화의 성과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거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회 문제를 본질을 보고서 이제 오공사라든지 조선선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노동법을 지원하고 노동운동을 지원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공선교사님이 한국 민주화 과정 속에서 정부가 이제 민주사들을 탄압하는 것으로 이제 인혁당 재건이 사건을 조작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가족들을 돕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 보수를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노동자들 혹은 지식인들을 도시산업단교의 오글선교가 이제 지원하고 도왔다라고 그런 의미를 그리고 이분이 강제 출강당하고 미국에 간 후에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점들이 또 분단 이런 것들도 한국 사회의 어떤 모습의 아주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는 그런 판단하야 그래서 한국 통일운동을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글선 교사의 쭉 사역의 여정을 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적해 볼 수 있는 그런 힌트를 많이 얻습니다. 그런 이제 오글선 교사하고 조화선 목사님하고의 만남 이런 것들을 대단히 이제 만족을 드렸는데요. 참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네. 서서 할까요? 네. 앉아서 해야 됩니까? 서서 해야 됩니다. 이제 조지오글 목사님에 대해서는 김노준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해드리셨어요. 근데 이제 조화순 목사님이 여기에 좀 오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수술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세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 옆에 보면 민주화 운동 했던 분들을 위해 숙소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지금 살고 계세요. 근데 좀 오실 수 있으면은 저라도 모시고 왔으면 했는데 못 오시게 됐는데 아까 얘기했던 건 조화순 목사님이 중앙정보부가 인정한 목사라는 대목이 어떤 거냐면은 대부분의 목사님들 이런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오면은 특히 대부분 남자 아니니까 남자들 오면 중앙정보 들어오면 이제 일단 씨앗이가 된대요. 예, 그리고 고문받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구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굉장히 겁을 많이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화순 목사님은 거기에 그야말로 겁대가리 없이 나가고서 막 큰 소리를 친 거죠. 자기도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고 자기도 겁났대요. 근데 사람들을 막상 만나게 되니까 어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이 자기 가운데 임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당신이 진짜 목사다. 당신은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목사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됐는데 조화순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지금 볼 때는 좀 여걸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말도 선동적으로 하고 굉장히 말씀을 잘합니다. 힘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굉장히 곱게 자란 분입니다. 부잣집에서 자라서 그 당시에 유치원에 다녔고 그러니까는 구두를 신고 그리고 양장을 하고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랬던 분인데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에 와서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되죠.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갔던 곳이 뭐냐면은
저 반월 그쪽에 있는 달월교회입니다. 달월교회 근데 시골에 좀 어촌 같은 그런 교회죠. 갔는데 작은 교회였죠. 근데 이곳에서 그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한 그 아저씨가 그 조그만 보세기에다가 시꼬부라진 김치를 넣고서 그리고 막걸리를 마시고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보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래요. 가슴에 막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나면서 그래서 아저씨 잠깐만 계시라고 우리로 가갖고서 찌개를 끓여가 그 아저씨를 줬다는 거죠. 그게 뭐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그 당시에 감리교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 거의 그 정도 되는 그게 출석을 했는데 그 당시 1960년대 뭐 이때 그 정도 그 시골에서 이렇게 다닌다는 거는 지금 뭐 신도시 됐지만은 그건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주하순 목사님 원래 굉장히 곱고 문학소녀 같고 부잣집에서 곱게 자랐던 분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운 그것들이 결국은 산업선교 현장에서 그 여공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올라왔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힘을 갖게 되었을 때 이것이 용기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혁명이라는 것은 뭐냐, 투쟁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논리적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의지력이 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가슴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꼈을 때 그때 혁명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은 심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글쎄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잘 안 들리고 그래갖고 제가 좀 잘 들릴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주하순 목사님이나 김도진 목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들으시고 예, 어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잘 듣질 못해서 잘 안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 소그룹 모임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전면 왼쪽으로 보시면 그 벽면에 사진 많이 붙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여성분들 이렇게 젊은 여성들 모여서 이렇게 사진 기념사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소그룹 모임, 무슨 민들레 모임, 무슨 모임을 해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했던 그 사진 중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보면은. 예, 지금 보고 있어요. 네네. 오글 목사님은 지금 살아계시고요. 지금 조금 고령이시면서 파키스탄병에 투병을 하고 계셔서 여기 소그룹 모임 사실 가운데 있는 분이 조하순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 밑에 사진도 여기 있죠. 양장이 분들. 예, 굉장히 멋쟁입니다. 근데 조하순 목사님을 11월 달에 뵙고서 이제 아까 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서대문 그 형소 있는 그 위쪽으로 그 민주운동 하신 분들 그 공헌자들한테 제공한 서울시에서 제공한 자그마한 집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하시는 말이 당신은 시장 가서 처음에 뜯어서 자기가 제공들을 들으면서 옷을 해 입는데 그렇게 입고 가면 사람들은 야 어디서 이렇게 멋진 옷을 사서 입었냐고 이렇게 말을 해서 이게 사실 시장에서 옷 사다 내가 지어서 입은 옷이야 이렇게 말하면 수 없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패션 감각이 미적 감각이 뛰어나신 그런 면도 있으신 분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어서 그 여성 노동자 김지선 씨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김지선 선배들은 우리가 가슴 크게 떠나보내야 됐던 노회찬 노회찬 의원님
부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작가셨지만 김물배 의원처럼 산업성교회의 노동 간사로서 일을 하시기도 했던 이제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 보궐선거로 나왔을 때 아마 그 정의당 쪽에서 이 김지선 후보를 소개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성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로 시작을 해서 어떤 그 뼈있는 노동자가 바뀌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 어떻게 공헌하는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분이 같이 읽어주시면 또 얘기를 좀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 읽어주실까요? 네. 우리 박수희 쫄리님, 네, 아이고. 우리 박수희 쫄리님께서 우리 나중에 24일 때는 공연에도 참여해 주실 계획이십니다. 김지선. 김지선은 만학도, 다시 말해 늦깎이 학생이 되었다. 평생을 노동운동과 여성 인권운동에 헌신해 그 삶의 진정성을 인정받은 40대 후반의 나이에 그녀가 만학도가 된 이유는 가난 때문에 제때 배우지 못한 아쉬움과 함께 더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녀는 2001년, 2002년에 차례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그리고 2004년 방송통신대 법학과에 입학해 2008년 졸업했다. 50이란 나이를 훌쩍 넘긴 2009년에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하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 그녀는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동안 헌신해온 사회운동을 더 잘하기 위해 선택한 공부였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었고, 힘들 때는 어린 시절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을 부러워했던 그 기억을 떠올렸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공부할 것이다. 공부에는 끝이 없다고 말한다.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시작한 노동자의 삶. 김지선이 어린 시절 자란 곳은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뒤편의 수도국산 마을이다. 이곳은 지금 버젓한 아파트 단지로 변했지만 그때 이곳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달동네였다. 지금 그 흔적은 수도국산에 있는 달동네 박물관에 남아있다. 부모님을 일찍 여윈 6남매 2남 3녀의 셋째 딸인 김지선은 어린 나이의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16세의 소녀는 비인가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인천의 한 목재 공장에 취직하게 된다. 미성년의 나이 때문에 취직이 안 되자 당시 20살이던 언니의 신분증을 내밀었던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어린 여공의 삶은 전자회사, 악기 제조 공장 등에서 이어져 갔다. 김지선은 노동자로 살게 된 계기가 뭐냐는 질문에 그 시절을 떠올리며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공장에 취직했다. 그땐 다들 가난했다. 취직해서 돈 벌어야 했고, 그래서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했다.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일한 노동자들의 희생이 지금 우리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답한다. 전태일이 분신한 1970년도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환경은 열악했으며 김지선 후보의 여공 시절 삶에는 그녀뿐 아니라 그 당시 노동자들의 희생과 7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역사가 배어있다. 동일 방직 문제 해결하라 고 외친 인천 노동운동의 큰 누나, 큰 언니. 김지선은 1970년대 중반을 지나며 노동자에서 노동운동가로 변신한다.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노동자의 삶이었지만 그냥 한 사람의 노동자로 살아가기에 당시의 노동 조건은 열악했고 노동자들의 관리는 너무나 무참히 짓밟혔다. 김지선은 저임금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섬유 공장 안의 온도는 늘 32도가 넘었다. 손먼지가 심하게 날렸으며 커다란 기기에서 내는 굉음 때문에 귀가 아플 지경이었다. 고 회상한다. 또 회사와 어용노조,
정부는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1978년 2월에 일어난 인천 동일방직 똥물 사건은 노조 파괴를 위한 조직적 폭력 사건의 대표적 사례이다. 김지선과 5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1978년 3월 26일 부활절 새벽 50여만 명이 모인 여의도 광장 연합예배 도중 단상에 올라가 CBS 라디오 생방송 중계 중 마이크를 잡고 노동 3권 보장하라, 동일 방직 문제 해결하라, 우리는 똥을 먹고 살 수 없다 등을 외치며 동일 방직 사건의 진실을 알리다가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김지선은 이렇게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아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매진했으며 이후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한 차례 더 구속되고 수배되는 어려움을 견디면서 인천 해고 노동자 협의회 사무국장, 인천 여성 노동자회 회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김지선 후보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얻은 인천 노동운동의 큰 누나, 큰 언니라는 별명에 대해 그저 마음 뿌듯하다는 짧은 한마디를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를 전문화하기 위해 여성인권운동 시작. 성공회 대학교 노동대학 학장이자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인 하종강 소장은 김지선 후보의 노동운동 선배이다. 그는 김지선 후보가 여성인권운동을 시작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김지선 씨는 여성 노동자들이 활동을 오래 하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를 전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인천에서 민중연합 여성위원회와 함께 여성의 전화를 설립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인천 여성의 전화에서도 운영위원과 부회장을 맡았다. 그 후 김지선은 1990년대 중반 활동 무대를 서울로 옮긴 후 본격적인 여성인권운동을 시작한다. 1997년부터 강서 양천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서울 강서 양천 여성의 전화 설립을 주도해 이듬해 창립하고 초대 회장직과 가정폭력 상담소 소장직을 맡는다. 2005년 김지선 당시 상담소장을 인터뷰했던 중앙일보의 모 기자는 차분하게 상담하는 김지선 소장의 나직한 목소리와 몸짓에서 제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만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이 넘쳤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지선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상담하며 들었던 생각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당시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지키려면 사회적으로 더 많은 보호장치가 있어야 하고 그만큼 진보정당이나 시민운동에 더 많은 관심과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상계동 공동체를 일궈나가는 지역 일꾼 김지선. 김지선은 지난 2008년 1월 상계동으로 이사했다. 남편인 노회찬 의원의 상계동 지역 총선 출마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5년여 동안에도 김지선 후보는 자신만의 상계동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김지선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한 번 상계복지관의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 자원 활동을 하고 있다. 김지선 후보는 이 일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외롭고 소외된 독거노인을 지역사회가 돌보는 일이야말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작인데 재원도 부족하고 행정에만 맡겨두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 우선은 말보다는 작은 행동으로라도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김지선은 상계동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대표적 뿔뿔이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함께 걸음 의료 생협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회의 운영위원 일을 하고 있다. 상계동 지역에서 활발하게 주민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 주민회의 이지현 대표는 김지선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 추진하기로 한 주민사업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기고 앞장서는 추진하는 선배다. 감사합니다. 김지선 선배 얘기를 소개하는 그런 글인데요. 제가 이걸 선택해서 소개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경제를 돕기 위해서 노동 현장에 뛰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뛰어든 여성 노동자들 중에서는 그 현장에서 깨우치게 된 어떤 사회에 대한 통찰 이런 것을 이제 갖게 되고, 그래서 제도권 교육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현장에서의 그 삶의 배움을 통해서 노동자가 어떻게 각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통찰을 갖게 됐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70년대 여성 노동자들, 여성 노동운동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어난 여성 노동자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공동체를 변화시켜 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김지선 선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고, 또 이 작고하신 노 의원님 취지를 또 이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노회찬 의원님은 돌아가시고 현재 김지선 선생님은 어떻게, 근황이 어떠신가요? 지금 서울에 계시고, 그런 노회찬 기념재단이 있잖아요. 이제 그 관련 일을 하시면서 남편의 이렇게 유지를 계속 이어가는 활동들을 하고 계시네요.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 김지선 선배가 저희 그 도시노력선교회 그 건물의 옥상이 있는데, 그 옥상에서 해고 노동자 협의회라고 하는 강제 해고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그 김지선 선배가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그 옥상에서 가건물에서 텐트 치고 어렵게 해고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주 생생히 납니다. 이렇게. 저도 노동자이고요. 그 노동운동에 9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노동운동을 했다면 제가 순환의 그런 걸 텐데요. 지금 그 많은 선배 노동자분들께서 치열하게 살아왔고, 그 부당한 노동 현장에 대한 것들 투쟁들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그때와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여러 가지, 저도 그 비정규직 차별 철폐 운동이랑 뭐 이런 걸 참여해봤고요. 현재는 지금 학교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돌봄 전담사들 처우 문제나 여러 가지 부당한 문제들에 대해서 교육청 앞에서 시위도 해보고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해보는데도 꼭 누구 하나가 어디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그곳에서 1년 넘게 살고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 목숨까지 내놓아야만 뭔가 조금의 어떤 변화를 보이려고 하는 제스처가 보이는데요. 그 당시에 그 노동운동, 특히 여성 노동운동 현장을 비교해 봤을 때, 그때와 지금의 여성 노동자들의 그 상황이 좀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좀 제가 생각하는 그 여성 노동운동은 60,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고 치열하게 현장 투쟁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그 여성 노동 지도자들이든 뭐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많이 관료화돼 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 노동자들이 그 마음에 와 닿는, 아니면 그 아픈 곳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의지들이 저는 지금은 되게 없다고 보거든요. 어느 순간에 목소리를 내다가도 정부와 그 다음에 관련 기관과 좀 야합을 하고 단합을 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어떤 요구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많이 실망했고 많이 상처도 받았고, 그래서 지금은 여성 노동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묵묵히 소리 없이 들어주는 자연을 위한 운동에 좀 동참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그 치열한 현장에서 함께 했던 그 당시의 여성 노동 그 지도자들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그 21세기를 달려가고 있는 노동 지도자들은 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좀 목사님께서 느끼시는 바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는 일단은 그 노동운동가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의 그 얘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공감 속에서 제가 이제 그 어느 여성 노동자의 길을 제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노동 문제는 본질적으로 크게 변화된 건 없다. 이제 그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70년대, 80년대, 70년대 여성 노동 혹은 노동 문제는 어떤 절대적 빈곤 상황에서의 노동 문제이고 2000년도 이후의 상황, IMF 이후의 상황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 빈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 이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상대적 빈곤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된 어떤 노동 문제, 이게 어떤 절대적 빈곤 상황과 상대적 빈곤 상황의 어떤 상황의 차이만 있지, 그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 노동 문제의 본질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전국은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듯이 그 민주노총이 과거 70, 80년대 그렇게 치열하게 노동을 했던 그 그룹들이 좀 귀족화됐다, 이런 얘기, 비판을 듣는 거, 이런 것들이 그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그 노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노동 문제가 대표되는 상황만 변했을 따름이지 노동 문제 본질은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노동자들이 연대하고 또 투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석강희 때 이종학 선배님이 그 연대를 많이 얘기했던 발언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 노동 문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 입장에서 인천도시산업팀 비년관을 섬기는 입장에서 과거의 여성 노동자와 현재 그 여성 노동자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과거 얘기지만 이 과거 얘기가 과거로 끝나지 않고 오늘의 얘기가 되는 거고, 오늘의 얘기, 오늘의 노동 문제인 것 같지만 계약직 문제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과거의 노동 문제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서 과거의 여성 노동자들의 그 경험과 현재 여성 노동자들의 그 경험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뭔가 여기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물리적인 공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물리적 공간을 마련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그냥 정해진 길, 여성 노동자들이 걸었던 길, 투쟁하면서 걸었던 길, 때로 쫓기도 걸었던 그 길을 갖다가 현재 노동자들하고 과거 노동자들이 같이 그 경험들을 얘기하고 그 삶의 얘기를 이렇게 풀어나가다 보면 거기서 깊은 연대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뭔가 또 다른 사회 변화를 그러면 힘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10월 24일 그 도부 순례를 염두에 두고 공부도 하고 여러 이야기도 듣고 그런데 아마 방금 말씀하신 당시의 노동자분들 또 최근에 현재 현장에 계신 노동자분들 같이 걸으면서 그 이야기
나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서로 간의 이해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오늘 뭐 준비하느라고 또 좀 늦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그 마이크 상태도 조금 원활치는 못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끝까지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목사님도 잘 자가격리 잘 마치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뭐 자리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전해봅니다.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 다음 주는 가능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다음 주에. 정말 오늘 아주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정말. 거기 가서 말씀을 드리고 또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이 코로나 전국이 뭔지 시국이 뭔지 아주 사람을 당황시키는 게 아주 묘한 재주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요. 뭐 앞으로 자주 뵐 날 많이 있으니까 남은 일정도 많고요. 네네. 그래서 못다한 이야기 궁금한 거는 또 차후에 하나씩 또 나눠보는 식으로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이다솜 씨가 늘 이 시간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를 하고 그런데 드시고 가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유동현 관장님 모시고 노동자와 또 피난민들의 주된 생활 근거지죠. 만석동과 하수 등의 여러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아마 다음번에는 직접 오셔서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번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치고 이렇게 같이 기념사진을 찍는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화면으로 저희는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같이 모여서 한번 한 사진을 한번 담아보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앞으로 한번 그러면 같이 나와 주셔서 목사님 가운데 입시시켜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만 띄워주시면. 네네. 양쪽으로 이렇게 목사님을 가운데도 양쪽으로 서주세요. 저도 5곳이 앉았습니다. 네.